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지혜 WOL. 오늘은 저항이네요. 저항. 이 저항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항권이란 그 헌법에 이 관련 보장되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삼았던 공부할 때 그런 적이 한번 있는데, 오늘은 행운을 드릴까 후일담 형식으로 148페이지네요.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도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내가 또 무탈하게 또 행운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148페이지 저항. 사춘기 애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따르고 반항할 때가 많다. PC방에 가지 마라, 게임을 하지 마라 등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부모들 자세히 보면 할 일이 없어서 간섭하려고 자꾸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자꾸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지 말라는데, 책에는 부모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죠. 이 말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 눈 뜨면 없어요. 농촌에 일하러 가고 또 할머니가 밥을 해주고 또 학교 갔다 오면 없으니까 저는 자연히 소를 또 먹여야 되니까 이 고주망태에 또 소풀 배로 가고 또 소를 바깥에 데려가서 소풀 먹이고 와서 또 소주 끓이고 공부하고 그러자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할 그런 말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이 개한지 끼고 도니까 하려신 부모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왜 그거 하냐 저거 하냐 그런 내 눈에 아마 비쳤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요즘 맞벌이 하다 이제 보면, 전에는 집사람들이 참 엄마들이 맞벌이 잘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는데, 요즘은 또 남녀 구분 공동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애정을 쏟을 그런 시간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하지 말라는 말이 좀 적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식들이 인생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재밌는 것을 찾아주면 된다. 그런 것도 찾아주지 않고 무조건 하지 마라 하니 애들 입장에선 반항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상대의 반항 내지 저항을 잘 관찰하여 왜 지금 그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면 답이 보이는데, 무조건 내 입장을 내세우니 저항 내지 반항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왜 애들이 자꾸 이제 어른들 말하는데 반항을 하느냐, 반항 내지 저항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애들 심정을 잘 모르고 자꾸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할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애들 심정을 잘 알면 그렇게 않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가라고 누구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0세부터 3세까지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자식이 보면 동물도 보면 다 안놈이 키우잖아요. 그죠? 순놈은 그건 없고 그냥 안놈이 키우는데, 마찬가지 사람도 당연히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요즘 세대는 아버지도 키워야 한다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 음량을 따졌을 때, 양은 어떤 이 창조를 하는 거고, 이 음은 그에 대한 기르는 거거든요. 기른다. 그래서 남자는 기본적으로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즉 음은 안쪽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기르는 거는 굳이 이제 음인 양광을 따서 음인 기르는 것이니까 3세까지는 엄마가 이제 길러야 되고 공자도 그러잖아요. 뭐 이 왜 부모가 돌아가신 지 3년상을 복을 입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3년 동안 엄마가 자식을 길렀으니 그 길에 대한 도로 예의로 그렇게 3년상을 치른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은 현재 사회생활에 있으면 이제 외부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요즘 교육도 많이 받았으니까 두뇌가 발달된 엄마가 자식 그 지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닦고 하면 본인도 열불 터지고 또 뭐 자식도 열불 터지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를 맡긴다든지 애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맡겨가지고 본인은 사회활동을 맡다. 이제 남자들이 만약에 요즘 육아휴직을 한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 3살까지는 엄마가 하고, 그다음 3살 지나고부터는 뭐 애 아빠도 휴직을 쓸 수 있으면 키우면 좋겠죠, 그죠? 한 인간을 키운다면 좋은 거고. 그다음 이제 7세까지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는 여기서부터 7세까지는 부모가 뭐 자지우지를 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큰 영향이 없고 해도 그다음 이제 70부터 14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애가 성장해 가니까 이 자식 의견을 한 30% 정도 반영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 14세부터 21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식 많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70% 정도 자식 의견을 반영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맨날 집안에 곡소리 나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애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된다, 70% 정도. 21세부터는 완전 이제 100% 자식 의견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집안에서 교육은 이제 21세까지 끝났고 22세부터는 바깥에서 이제 교육 사회 환경을 접하면서 집안에서 교육받은 내용이 사회하고 서로 접목돼 가면서 이제 서로 시행착오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갖고 자식을 대하다 보면 뭐 자식들이 반응을 하지 않냐고 잘 따라주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부모들, 저도 부모 애가 3명이지만 자꾸 자식들한테 이런 30% 70%의 원리를 모르고 자꾸 간섭을 하니까 반응심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부모들은 뭐하냐? 이제 21세에 들어가면 이제 지켜만 보는 거죠. 지켜만 본다. 관심을 가져준다. 저는 항상 오늘 또 누구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자식을 한테 3가지만 하면 된다. 첫 번째,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세 번째,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요거 3가지만 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일상생활에서 저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있다. 물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 하는데 이를 잘 활용한 것이 바로 전기불이고 온열기구다. 금속 중 텅스텐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처음에 전기가 구리와 같은 전선에 따라 흐르다가 텅스텐을 만나면 전기 흐름이 저항을 받아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한다. 전기불은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상대의 저항을 잘 활용하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잖아요. 그렇죠. 텅스텐은 뭐 다들 알다시피 전기가 잘 안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텅스텐이면 이렇게 잘 안 흐르는데 요 끝에 이제 구리가 전기를 통하다 보면 요 부분에 잘 안 흐르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고 빛이 발생하고 요 진압도 잘 흐르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데
자연에서 이런 원리를 잘 발견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인간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저항도 인간 삶에서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렇죠? 뭐 자식 관계나 어떤 직장 내에서 저항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하면 되겠죠. 한편 집안 이외의 정치사회에서 국민들이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 저항을 잘 활용하여 권력을 잡은 예도 있다. 이러한 저항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 저항권이다. 처음에 모두에 설명했죠, 그렇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의 불법적인 권리 행사에 대하여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하자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과거 4.19 혁명이 그러한 저항권을 발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저항권이 우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있어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저항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4.19가 국가의 정화를 해서 최초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표시된 건데 이런 것도 우리 이제 헌법을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쭉쭉 이제 국가의 기본권 정리해놨는데 저항권이 인정된 전문은 없고 다만 이 전문에 헌법을 어떤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전문이 있거든요. 그건 전문에 4.19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해놓은 거면 간접적으로 저항권도 인정되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판결은 이제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찰관이 어떤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새벽에 이제 아침에 차 좀 빼라고 그러니까 담당자가 나 술 먹기 때문에 차를 못 뺀다고 자꾸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불구하고 경찰이 차 빼라고. 그럼 내가 차 빼도 되겠냐고 하라고. 그래 차를 뺐대요. 그런데 바로 차 빼는 동시에 그 사람을 음주 측정해가지고 먼저 면허 취소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한 것뿐이다. 공권력에 반했다. 그런 쪽에서 무죄 판결 받는 사례로도 있는데 아무튼 재밌는 일입니다. 저항권은 학문적으로는 명자의 역성혁명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씨를 바꿔 천명을 혁신한다는 뜻이다. 덕 있는 사람은 천명에 의해 왕위에 오르고 하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왕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승계는 이를 명분으로 삼아 조선을 건국했다. 그렇죠? 우리 역성혁명 태조 이성계가 이걸 기준으로 했죠. 이미 고려왕조는 하늘 운이 다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 최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야당에서 국민의 저항권을 내세워 반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비록 자질이 부족한 장관을 대통령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때 저항권을 내세운 것은 좀 그렇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공무원, 즉 대통령은 명백하게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탄핵을 당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촛불 시위 같은 것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바른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투표로서 권력자들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국민들이 선거로 권력자를 교체하려고 하자 당시 권력자들이 그 선거를 부정으로 몰고 가 4.19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날 비방하는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야당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국민이 저항권한 차원에서 반대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임명을 해서 잘못하면 다음에 정권을 바꾸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이런 얘기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진짜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제 뭐랄까요, 비판이라 그럴까요? 하는 방법은 다음 선거 때 안 뽑으면 되거든요. 탄핵된 이후에. 근데 중간에 뭐 촛불시 뭐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 안 맞죠, 그렇죠? 뭐 법이 위반돼서 하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물러나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데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저런 논리에 좀 안 맞지 않냐. 제가 말한 데모라 말한 일상생 그런 뭐 노동자의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정치 공무원을 즉 선출직으로 선출된 그런 국회의원이나 어떤 지방자치장이라든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위에서 당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뽑을 때 지가 잘 뽑으면 되지. 우리 국민이 잘 뽑아내 이제 뽑아놓고 그렇게 뭐 물러나라 하면 그럼 처음부터 그 사람 뽑지 말아야지. 뽑아놓고 이제 와서 물러나라 하면 되잖아. 안 되잖아요. 이제 다음 선거 때 국회의원 4년마다 선거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장도 4년마다 선거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안 뽑으면 되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저항권이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사내 규정으로 상사의 불법적인 지시는 안 따라도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가끔 상사의 지시에 잘 안 따르고 저항하는 경우는 윗사람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윗사람이 행동을 바르게 한다면 아랫사람이 저항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결국 서로 소통이 부재로 발생한다. 이때 뭐 직장 상사 관계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부하 직원이 안 따르면 그럼 부하 직원은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그럼 부하는 만약에 저는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양같이지 않을까요? 양아치. 제가 표현이 너무 심하나요? 조직에서는 상사에서는 반드시 부하한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따른다면 그러면 조직에서 물러나야죠. 그죠? 떠나가야죠. 그렇지 않냐고 계속 조직이 남아서 뭐 월급을 받는다 하면 그 회사의 조직이 누만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깨끗하게 월급을 안 받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지시를 한다 하면 지시 안 따르지 않느냐라고 입장했는데,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치고 부하가 상사한테 이런 규정에 입에댄다고 어드바이스 내지 직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라고 따르는 그렇게 하러 가면 상사는 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저는 못한다. 나 회사를 그만둔다.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간다. 그렇게 개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소통이 잘 되려면 윗사람이 말을 할 때는 아랫사람이 이해하게끔 해야 하고 아랫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딱 그러면 목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상사라면 평소에 부하 직원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자리 보존이 가능하다 라고 마쳤네요. 과거에 저도 직장 근무할 때 어느 상사님은 뭐 누가 직원이 들어간다 저도 딱 뭐 결제서류 딱 들어가면 시키면 절망 오늘 뭐 들고 온다는 게 다 뭐 알고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상사 되면 아래 사람이 결제서류를 갖고 오거나 또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말하면 뭐 이분이 과연 무슨 얘기하는 거 있는지 서로가 꿰뚫고 있어야죠. 그거는 바로 먼저 서로가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소통이 잘 되면
이, 이 소통이 잘 되면 직장 내에서 그런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행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 저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저항을 잘 하라고 책에 본문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떤 관계이든 이제 소통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죠. 어떤 조직에서든 자꾸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저는 이 소통 중에 이제 이런 저항 관련된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것을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 외부적으로는 뭐 이 말을 할 수 있고 뭐 못함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러나 내부적인 단어는 신경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신경전.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 내가 하나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내부적 신경전. 뭐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네가 나한테 사과하겠지. 뭐 절마가 나한테 언제 뭐 사랑한다고 얘기할까. 언제쯤이면 저렇게 처리할까 한번 두고 보자. 아니, 그럼 두고 보자는 게 신경전인데 이것도 따지고 어느 정도 보면 저항이라고 반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신경 쓰면 많이 쓴다 그러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다면 상대가 오래 가잖아요. 시간은 결국 금인데 싫으면 그 작시에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깨끗이 해결해야지. 시간을 그거 갖고 뿌리르르 간다고 하면 이 육신은 정신에서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항에서 행운을 얻는 방법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부적인 저항도 빨리 풀어라. 그래야 이 모든 일은 말씀드리고 싶으면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같이 두 사람이 일을 합쳐서 해가는 것이 더 수월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달성하는데 내일 저 중요한 계약건이 있고 그랬다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 관계를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 이 계약이 잘 성사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 있으면 즉각적으로 풀어가지고 뭐 일을 추진해야지 마음속에 콩 갖고 있어봐야 뭐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이 저항을 하지 말고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의사 표현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표현한 것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냐면 나는 깨끗이 물러나고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물러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상사가 내가 어떤 결제를 하고 말을 했는데 상사가 그 자리에서 잘랐을 때 거기 밑에 직원이 아닙니다 즉석에서 반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지시하면 한번 뒤돌아서서 또 하는 척이라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리조리 반박을 해서 이거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면 상사도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민준에서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해봐야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정리하자면 절대로 저항도 외부적인 내부적인 있는데 내부적인 저항은 하지 마라. 즉시 의사 표현해서 풀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어떠한 사실이든 뭐 직장 상사나 뭐 부하간이나 할 때 설령 내 마음에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거든요. 그것도 내가 말하는데도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혹시 내가 상대한테 이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다 같이 그 생각하는 동물,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안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상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잘못 이해를 시키고 있구나. 상대 이해시킬 능력을 내가 길러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 저항권도 떳떳하게 논리 있게 어떤 내세우면 위정자들은 다음 선거 때 그런 비판이 두려워서라도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항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